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의 대학을 찾았다가 인근 공원에서 괴한이 후들은 흉기에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발적인 단독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왜 유독 미국인들만 공격을 당했는지 이번 사건의 의문입니다. 사우스 LA 오토존 매장에 50여 명의 절도범들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또 떼강도 사건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운타운의 한 보석상에는 3인조 무장강도가 경비원을 제압한 뒤 침입해서 5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 카운티가 전국 3,200개가 넘는 카운티 가운데 재난에 가장 취약한 카운티로 평가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도 입학 전형에서 SAT나 액트 시험 점수 제출 의무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2025년 가을에 시작되는 입학 전형부터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준틴스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개최한 음악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동부와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사용자 단체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 속에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주식 액면 분할 이후 첫날 거래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회의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3개월 동안이나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서 주목받은 이 아조우 연대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기 지원 금지가 10여 년 만에 풀렸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 핵심 관문을 모두 장악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의 제동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과 월드컵 예선에서 이강인 선수의 골에 힘입어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에게 처음으로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 중에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입국 서류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 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입국 서류가 없는 불체자들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IP를 받게 되면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 더 용이해집니다. 불법 입국 시에는 미국인과 결혼해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차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확대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최대 8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라고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이후 가장 큰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CNN은 라틴계 유권자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무언가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열광한다며 그것은 당신이 라틴계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층인 라틴계 민심의 이반 조짐이 드러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대학을 찾았다가 인근 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발적인 단독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왜 유독 미국인들만 공격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의문점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푸른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손으로 등을 누른 채 다른 손으로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주변엔 옷에 혈흔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중국 북동부의 지린시 도심공원에서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 소속의 강사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강사들이 교류 차원에서 현지 대학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피해자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남성의 사진이 떠돌 뿐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사들은 피습 당시 현지 대학의 교수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인지 무차별 공격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발적인 단독 사건으로 보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 협력 방안을 찾고 있는 양국이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남가주에 또 절도 떼강도들이 출연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일 LA에 위치한 오토존 매장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행각을 벌였던 용의자 50여 명의 습격을 받아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은 10일 오전 3시 50분경 센츄리 블루바드와 후버 스트리트 교차 구간 인근에 위치한 오토존 매장에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매장 인근에서 과격한 자동차 질주를 하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행각을 벌인 뒤 마스크와 후드를 뒤집어 쓴 채로 오토존 매장문에 설치된 철문을 파손시킨 뒤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은 회색 인피니티 세단 차량에 탑승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파운드의 아보카도를 농장에서 훔친 4명의 용의자들이 체포된 뒤 구금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인 팜와치는 100여 군데 농장과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 경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농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전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경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3000블락 텔레그랩 로드에 위치한 농장에서 많은 양의 아보카도를 훔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용의자들이 도주에 사용한 차량에 관해 자세히 제보했고 제보를 받은 순찰대가 인근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은 용의자들이 탑승해 있던 도주 차량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4명의 용의자들은 모두 LA 카운티 거주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농작물을 전문으로 훔친 강도단으로 산타클라라 밸리에 위치한 또 다른 농장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모두 벤츄라 카운티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며 이들은 농작물 절도 중범죄 혐의와 무단 침입 경범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용의자들은 6월 11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각각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농장 커뮤니티는 모두 팜워치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전자경고 장치와 최근 관련 범죄의 추세 정보를 공유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 급증에 대응하여 오렌지 카운티는 전기자전거 사용을 규제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자전거의 부상의 41%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가주 전체 인구의 8%만을 차지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인 제니퍼 로빈스는 커뮤니티에서 전기자전거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습니다. 전기자전거 여성으로 알려진 로빈스는 샌디에고 자전거 연합과 DMV 핸드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 안전에 대한 20페이지 분량의 정보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비던스 미션 병원의 외상 의료 감독인 테치야 타케우치 박사는 전기자전거 부상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40건의 전기자전거 부상이 발생했지만 다음 해에는 1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약 200건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 로빈스는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무료 전기자전거 안전 수업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무단 전기자전거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커뮤니티는 이러한 조치가 사고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3,200개가 넘는 미 전역의 카운티들 가운데 LA 카운티가 재난에 가장 취약한 카운티로 평가됐습니다. 이외에도 남가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도 재난에 취약한 카운티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고 말았습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클레임가드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카운티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아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재난에 취약한 카운티 1위에 선정됐고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3위,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위, 오렌지 카운티는 8위로 전국 상위 10위권 안에 올랐고 샌디에고와 벤투라 카운티는 11위와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올해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 약 70억 달러의 자연재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인하 횟수 전망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와 똑같이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주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또 연준이 3월 이후 처음으로 경제 금리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올해 2회 인하 신호를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등 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FOMC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가 2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곳곳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과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투자자들이 이를 관망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뉴욕 연은의 5월 소비자 기대조사 SCE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 중간값은 3.2%였습니다. 물론 4월에 3.3% 상승에서는 약간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3월 3%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포인트가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했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 3년에는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3%, 2.6%, 2.6%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무려 0.9%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만 내년의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경제 지출 축소 영향으로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도 다소 흐리게 시작되고 있지만 출근 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해가 나기 시작하겠고 낮 동안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주간에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큰 더위 소식 없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62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6도, 해안 지역은 67도, 59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의 사로 집계됐으며 이들 한국 기업들이 고용하는 직원 수는 2만 3천 명, 지불 임금 규모는 23억 2,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는 캘리포니아 내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고 이 보고서 올해로 9번째입니다. 고용 직원 수 기준 국가별 순위에서 영국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기업은 1946개사, 고용 직원은 1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오랜 기간 1위였던 일본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캘리포니아 주 내 고용 직원이 11만 2천여 명으로 영국에 비해 소폭 적었지만 진출 기업은 3,280개로 영국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3위가 프랑스, 4위가 캐나다, 5위가 독일, 6위 스위스, 7위 아일랜드, 8위 중국, 그리고 9위가 네덜란드, 10위가 대만, 이렇게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이 고용직원 2만 3천 명, 기업 432개로 1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한국은 가주 진출, 캘리포니아 진출 해외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3%, 고용 직원 비중은 전체 2.9%로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연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합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한인 입양인 출신의 43살의 메러디스 바카 현 멀로 카운티 판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카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에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때 한국에서 뉴욕주 로체스터로 입양된 바카 판사는 버팔러 법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검사로 일했고 지난 2020년 멀로 카운티 판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현재까지 카운티 법원 판사와 뉴욕주 법원 판사 대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치극을 벌이던 중 수마일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던 주택 폭발로 사망한 한인 제임스 유 씨는 당시 스스로 폭발물을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연방수사국 FBI, 소방국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자택 폭발 사건에 대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망한 유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한 고 유기용 박사 아들로 밝혀져 화제가 됐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제임스 유 자택의 폭발은 그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첫 발화는 집 지하에서 시작됐고
개솔린과 다른 유력한 점화원이 관련돼 있으며 사건 당시 경찰이 사용한 탄약은 점화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회수된 물품에는 개솔린통과 산탄총 2개, 화기, 조명탄총 2개, 탄창 및 여러 개 조명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유 씨의 사망 원인은 열상과 둔기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이웃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유 씨가 표백제와 수술 대량으로 주문하고 창문을 검은 쓰레기 봉투로 가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그는 빈 표백제 병을 포함한 쓰레기를 잔디밭에 던지고 오후에는 집 뒷창문으로 조명탄을 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7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LA 중국계 은행의 전 고위 임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LA 차이나타운에 본사를 둔 이스턴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최고 재무책임자 CFO로 일했던 세미 심스가 앞서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지난 7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3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 또 30만 6,849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스는 2017년 9월 이스턴 인터내셔널 뱅크의 CFO로 일하기 시작한 뒤에 2018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서부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교도 입학 전형에서 SAT나 ACT 시험 점수 제출 의무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2026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해 2025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입학 전형부터 반드시 SAT 및 ACT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을 학기 스탠포드대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해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입학 전형의 경우는 여전히 시험 점수 제출이 지원자 선택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3일간의 특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비즈니스 성공을 돕기 위한 귀중한 통찰력과 실질적인 노하우가 제공됩니다. 오는 6월 18일 화요일, 19일 수요일, 20일 목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LA 한인타운 KYCC 본부에서 열립니다. 먼저 18일에는 진박 뱅크 오브 홉의 부행장이 자본 접근 방법과 자본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다양한 금융 옵션에 대해서 강연하고 19일에는 제임스 김 CPA가 비즈니스 등록과 라이선스 획득, 회계, 재무관리 전략,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해 강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주창호 변호사가 근로자 권리를 비롯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영화가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 명소 스페인 계단 인근에 있는 불가리 명품 매장 본점에서 기상천외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절도범 3명이 심야에 불가리 본점에 침입해 최소 50만 유로 상당의 보석과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맨홀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하수구 터널을 통해 매장 바로 아래 지점까지 수백 미터를 이동한 뒤 구멍을 뚫어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용도실을 통해 매장에 들어간 뒤 경보망이 작동돼 7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지만 경찰관들은 절도범 일당이 막아놓은 문을 여는데 4분을 더 소비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11분 동안 귀중품을 챙겨 다시 하수도 터널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매장 내부 CCTV에 찍힌 절도범은 3명이지만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쇠 지렛대를 남겨두고 도주했지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 역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연예 매체 브라이어티와 헐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디즈니는 에콜라이트가 지난 4일 공개 이후 닷새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디즈니는 에콜라이트의 닷새간 시청 기록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 중 같은 기간의 최고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콜라이트의 초반 성적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작인 아소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에콜라이트는 공개 이후 현지 언론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호평을 받았지만 영화 TV 시리즈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매긴 신선도 지수는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27%, 100점 만점에 저조한 점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에콜라이트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 100년 전에 벌어지는 얘기를 그렸고 이정재는 강력한 포스를 지녔지만 마음이 따뜻한 제다이 마스터 소울을 연기했습니다. 잠시 UCLA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어제 약 25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고무총을 발사하는 등 체포 작전 그리고 시위대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약 4만여 명의 이름을 낭독할 계획으로 추모 행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행진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를 형상화한 마네킹에 막 피를 묻혔고 그리고 UCLA 안에 있는 플라자 분수대물을 빨갛게 물들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CLA는 이번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LAPD는 이미 2차례 UCLA 캠퍼스에서 시위대를 진압한 바 있는 가운데 어제도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시위대와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25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화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한 음악 축제에 깜짝 출연한 귀여운 불청객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무대에서 공연에 열중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뭔가를 보고 다들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공연 도중 무대 위로 깜짝 등장한 길고양이 때문입니다. 이 귀여운 불청객은 지난달 3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음악 축제에서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대 위로 올라간 고양이는 잠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더니 사뿐사뿐 단원들 앞을 가로질러 자연스럽게 무대 밖으로 퇴장합니다. 당시 영상은 이후 소셜미디어상에 게시됐고 8,000개가 넘는 댓글과 19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택배 배송기사가 가정집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초인종을 누른 순간 갑자기 웬 남성 한 명이 뒤에서 달려와 택배 상자를 들고 사라집니다. 그의 정체는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택배 절도범 일명 현관해적입니다. 보통은 주변 사람이 없을 때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들고 가는 사건이 대다수였지만 영상 속 절도범은 택배 물품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훔쳐가는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절도 행각에 택배 기사도 집주인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범행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캔버스 위에 물감을 짜내고 손과 붓으로 신나게 색을 채우는 꼬마 아이. 2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세계 최연소 남성 예술가 기록을 경신한 아프리카 가나 소년 에이스리암 앙크라입니다. 정확히 태어난 지 1년 152일 만에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앙크라는 생후 6개월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인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면 스스로 고른 물감을 캔버스에 뿌리고 그 위를 기어다니며 자신만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지난해 말 첫 전시회도 열고 작품도 판매하면서 기네스북이 내건 신기록 인증 조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준틴스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개최한 음악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준틴스 6월 19일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흑인 역사가 미국의 역사라며 흑인들의 공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 옷을 입은 옛 유령들이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려 한다며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고 흑인들의 투표와 흑인들 표의 집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기회의 문을 닫고 다양성과 평등, 포용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2018년 10월 권총을 구매한 뒤 11일간 이것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허위 신고와 총기 불법 소지 등 2개 혐의 모두에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아 형량 선고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보호관찰 담당관과 온라인 면담을 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판사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정보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형량 결정 관련 참고 자료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분 남짓 진행된 화상면담에서 뉴욕시 보호관찰국 국장 질문에 정중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면담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지난 2022년 6월 폐기된 이후에 선거에서 낙태권 이슈가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주요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 만든 댄버리 연구소의 생명과 자유 포럼에서 동영상 연설을 했습니다. 댄버리 연구소는 근친 강간 또 상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낙태에 반대하고 있고 낙태를 유아 사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연구소에서 화상으로 연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말을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사전에 녹화된 2분짜리 동영상으로 간단히 발언을 했고 구체적인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합니다. 9월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비서인 쉬리가 챗 GPT와 결합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같은 애플 제품의 운영체제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긴 이메일 내용도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작성한 글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인 시리는 오픈 AI의 챗 GPT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입력해도 받아들여 이메일이나 캘린더 내용도 알려줍니다. And you can speak to Siri more naturally, thanks to richer language understanding capabilities. Even if I stumble over my words, Siri understands what I'm getting at.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본사에서 이 같은 차세대 운영체제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기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어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기기에 오픈 AI 챗봇 챗GPT를 탑재했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들에서 애플 기기는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쓴 것입니다. 또 방문자들은 회사의 문 앞에서 애플 기기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것들은 패러데이 케이지, 즉 외부의 정전기장을 차단하는 도제 장차 상자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어서 애플이 자체적인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오픈 AI가 당신의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창립했다가 2018년 테슬라 AI 연구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오픈AI가 2022년 챗GPT를 출시하고 생성형 AI 돌풍을 일으키자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사업과 챗GPT의 정치적인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와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사용자 단체와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대서양연한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항만 운영사 APM 터미널과 그 모회사인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조원들의 노동력 없이 항만 터미널에서 트럭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새 노사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경영진 측과의 대화를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엘레바마주 포트 오브 모바일 항만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했고 다른 항만에서도 사용 중일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의 헌터 바이든이 방금 전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 재판에 배심한다는 오늘 아침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또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을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안 지지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들의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중동 방문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 지역 국가들이 휴전을 원한다면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단계적 휴전안 타결을 위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의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생존 인질 교환과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 시작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휴전안과 분쟁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 주도의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We hear rumors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negotiating something or might, whatever it takes to get everybody home,
we support.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모든 시도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 어제 이동일로 경기 없었죠. 다저스 어제 경기 없었는데 언제부터 홈으로 돌아와서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원정 경기 잘 못하고 왔어요. 네. 홈에서 이제 오늘부터 텍사스 레인저스와 홈 주중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LA 다저스는 뭐 계속 연승행진하고 승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지만 주춤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승률이 좋은 팀은 양키즈예요. 네. 양키즈를 상대로 일단 2승 1패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우위를 보이고는 왔습니다만 네, 경기력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었죠. 텍사스와 홈 3연전 그리고 주말에는 캔자스시티와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중국을 격파하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웃으면서 마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승점 1점만 따내면 자력으로 3차 예선에 갈 수 있는 중국은 4백과 5백으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밀집 수비도 우리 대표팀이 결국 뚫어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16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공을 내줬고 이강인이 쇄도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의 A매치 통산 10호 골입니다. 이 골로 대한민국은 중국을 1대0으로 이기고 5승 1무 조 1위로 3차 예선에 가게 됐습니다. 추가골 기회도 있었습니다. 후반 31분 황희찬의 돌파에 이은 주민규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는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전반 29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다시 한번 유효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승 2로 톱시드로 3차 예선을 치르게 됐고 일본, 이란과는 다른 조에 편성됩니다. 중국은 태국과 싱가포르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태국과 싱가포르는 후반전 추가 시간 현재 태국이 3대1로 싱가포르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태국과 중국이 골 득실도 같아지고 하지만 승자승에서 앞선 중국이 극적으로 3차 예선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중국이 3차 예선에 가는 것 확정이 됐습니다. 네, 싱가포르이 태국을 꺾으면서 중국이 정말 기사회생 월드컵 3차 예선에 가게 됐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에 배정된 월드컵 본선 티켓 4.5장에서 8.5장으로 크게 늘었죠. 그 이유 있습니다. 피파가 이렇게 월드컵 배정표 크게 늘린 이유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시장 포기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아 티켓을 4.5장에서 8.5장으로 크게 늘렸는데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피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3차 예선에 올라갔습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잉글랜드를 이겼던 아이슬란드를 4대0으로 완파하면서 유로 대회에 복병답게 기분 좋은 승전보를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KBS입니다. 전반 23분으로 가보시죠. 헤딩으로 돌려놓은 공을 시몬스가 문전 앞에서 밀어넣습니다. 네덜란드의 선제골인데요. 후반 5분엔 헤딩 도움을 받아 수비수 판데이크의 헤더골까지 2골 차로 격차를 벌립니다. 하지만 지난 A매치 잉글랜드를 꺾은 아이슬란드 이대로 물러서지 않죠. 위협적인 중거리 슛, 아깝게 골대를 맞고 마는데요. 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네덜란드 역습 상황에서 깔끔한 마무리로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모두 4골을 몰아치는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인 네덜란드는 34년 만에 유로 우승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